국가정보원이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에 나섰습니다. 먼저 조직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꿨습니다. 또 대공수사권 등 모든 수사권을 이관하거나 폐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러자 자유한국당이 일부 내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는 쉽지 않은 이 난관이 예상됩니다. 이동우 ITN 선임기자,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이 내용 포함해서 주요 정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국가정보원, 그전에 중앙정보부, 안기부, 다시 국가정보원. 이번에 원래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해외안보정보원이었는데 그 해외가 대외로 바뀌었네요. 그렇죠.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제 바뀐 것인데, 이제 이름에서 보듯이 이제 대외안보정보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은 완전히 폐지를 하고, 그리고 이 방첩 기능이라든지 그 해외 정보 위주로 이제 수집을 하겠다. 그리고 대공수사권도 이제 폐지하겠다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방침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선 공약으로 해외 안보 정보원을 바꾸면서 이런 정도의 공약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어쨌든 국정원 내부에서는 조금 특히 대공수사권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반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예. 그렇지만 어쨌든 정권 차원에서 이 공약을 했던 사안이고,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국정원이 여러 가지로 이제 국내 정보 사찰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 간첩 조작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떼는 게 낫겠다. 이렇게 최종 결정을 해서 결국 대공수사권까지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공수사권 폐지가 아마 논란이 될 것 같은데, 폐지를 한다면 이제 다른 기관에서 간첩을 안 잡을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그러면은 검찰의 공안 이런 데서 담당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기소 여부라든가 그런 건 이제 검찰 쪽에서 이제 관계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지 이제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수사 주체가 과연 어디가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인데, 그러니까 지금 경찰청 산하에다가 이제 특별 조직으로 이런 이제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그 전담 부서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아직 이제 그런 조직이 만들어지진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기존에도 공안 사건 관련해서 경찰이 전혀 수사를 안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분야만 이제 특별히, 그러니까 국정원이 해오던 부분을 대신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겠다라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정원에서 이 국내 정치 파트를 완전히 이제 제외를 시키면서, 이게 결국은 이제 이 경찰 쪽에서 이 수사를 담당하게 되면 이 문제가 결국은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도 계속 이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형법에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서 공안 사건도 형법으로 이제 처벌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국가보안법보다는 그런 논란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과거부터 그런 주장도 있어왔고, 그래서 이것이 한 세트로 추진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계속 이어진다면, 그러니까 어떤 특별법 성격의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형법, 일반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쪽으로 국법법 그렇게 개정이 하면서 경찰청이 그 수사를 담당하게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는 기능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간첩 잡는 건데 이걸 안 하겠다니, 지금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과 이제 바른정당 쪽에서 좀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법안이 과연 이제 통과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 좀 이제 상당히 이제 난관이 예상되는 것인데, 예.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상 북한의 이제 간첩이 상당 부분 이제 암약할 수가 있고, 그리고 대공수사 부분이 상당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이제 국정원이 계속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간첩을 색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수사를 해왔는데, 이것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총리실 산하의 어떤 다른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수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문성 부분에서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특히 이제 보수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국회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반발이 있을지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요즘에 상남 논란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당장 내년 예산부터 삭감을 하기로 했죠? 네, 그러니까 680억 정도 이제 삭감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전체 이 국가정보원의 특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번에 삭감한 예산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획기적으로 줄였다라고 이제 보기는 어려울 텐데,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란이 되니까
특활비를 좀 이제 일단 줄이는 조치를 이제 취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그거 아닙니까? 이 돈이 정말 제대로 쓰여졌는가 하는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회의 감시, 예산 감시를 받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라도 이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것, 그런 것은 좀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실제로 공작비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어디에 어떤 용처로 쓰여졌다라는 정도는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이 내부적으로, 외부 공개는 안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조치가 좀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 그게 더 오히려 더 실효적이다. 예산 얼마 줄이는 것보다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어차피 받아다가 청와대 갖다 줬는데 그거 없어도 국정원은 달라질 건 없잖아요. 그렇죠. 뭐 거의 그러니까 5천억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일부 덜어낸 건데, 그래봤자 뭐 한 10% 내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이 문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빼돌린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다시 그 압수수색을 받고 있고, 해외 공작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만 달러를 한 21억 되는 돈을 미국으로 빼돌린 정황이 포착이 됐다고요? 그렇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제 국정원장 퇴임하기 전에 직전에 원래 국정원장 퇴임하고 나와서 이제 스탠포드 대학의 객원연구원으로 가기로 이제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좀 이례적이긴 한데 국가정보원 수장이 이미 끝나고 나서 이제 외국의 객원연구원으로 간다는 건 사실 뭐 도피하는 듯한 이제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상하긴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면서 객원연구원으로 가면서 그 스탠포드대의 연구센터에 200만 달러를 이제 국정원의 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라고 그 산하단체에서 보냈다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결과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자 추적이라든지 그 압수수색 통해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이 결국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미국의 그 스탠포드대의 객원연구원으로 갔을 때 활동비를 쓰려고 한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뭐 이 부분은 확실하게 이제 또 이 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적으로 유용한 쓰려고. 셈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이제 21억이나 되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실히 이제 국정원법 위반이고 이제 직권남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사법 처리할 수 있는 뭐 그런 여지가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병기 원장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다가 준 거잖아요. 뭐 지금까지 조사 결과로 봤을 때 뭐 자기 주머니에다 채운 건 아니란 말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원세훈 전 원장도 특수활동비, 지금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던 사람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의 국정원장이라면 이렇게 되면 이명박 정부로도 넘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찰 수사가.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좀 사안이 심각한 것이,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게 착복으로 지금 이제 아마 귀결될 가능성이 횡령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식의 어떤 펀드레이징 방식은 이제 미국 대학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돈 내고 대규모로 돈이 들어오면 그쪽 기관에서 사람을 보내면 그 사람한테 급여를 준다든지 자리 하나 주는 거고 자리도 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그림을 그렸던 거 아닌가. 원세훈 전 원장이 퇴임 이유가 좀 불안하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한국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라는 건 분명히 인지를 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사전 준비한 것인데, 그런데 이제 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제 특활비에 대한 수사가 이제 돌입이 되면 과연 여기서 끝나겠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정원의 특활비를 과연 가져다 썼느냐 안 가져다 썼느냐, 이 부분도 추가로 이게 논란이 되면서 그 부분과 관련한 수사도 진행될 가능성이 이제 없잖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첫 검찰 소환 때 기자를 이렇게 내려다봤었죠. 레이저 눈빛. 그때 기억하실 텐데 좀 바뀌었답니다. 태도에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시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사이에 포트라인의 4번째 셨습니다.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회사 자금 유용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최순실 씨 아직도 모르신다는 입장이세요? 네, 모릅니다. 참담한 그런 순간입니다. 하셨습니까? 고맙습니다. 들어갈게요. 고맙습니다.
왜 달라졌을까요? 네. 그러니까 본인도 상당히 이제 곤욕스럽겠죠. 그러니까 벌써 이 네 번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점점점 이제 사실은 본인의 혐의들이 구체적으로 좀 드러나는 그런 정황이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이 증언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핵심 이제 관계자들의 증언이 돼서 빠져나가기가 과연 쉬울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아마 그런 관점에서 본인도 그러니까 이게 뭐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가는 그러니까 언젠가는 본인도 그 처벌로부터 자유롭기 어렵겠다라는 그런 그 운명적인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없잖아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그와 동시에 그동안의 태도와 관련해서 워낙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다른 한편에서는 이 생각도 할 겁니다. 내가 좀 국민들에게 괘씸죄를 좀 적용받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마 약간의 그 이미지 개선, 그런 필요성도 좀 느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받고 있는 혐의 중에 사실 그 여러 가지 혐의가 뭐 이미 뭐 법망을 빠져나온 거, 아들 뭐 특혜 같은 경우는 뭐 빠져나왔다고 거의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 뭐 불법 사찰 이 부분은 좀 쉽지 않아 보여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관련자들의 이제 진술이 이제 확실하게 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 국정원의 국익정보국장이 이 그 우병우 수석에게서 이제 지시를 받고서,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이석수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그리고 김진선 그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에 대해서 사찰을 벌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예. 불법 사찰인 것이고, 이 부분만 해도 바로 이제 직권남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국정원법 위반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같은 경우도 우병우 수석이 사실상 그 국정원에 심어놓은 그 최측근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예. 대학교 동기이기도 하고요. 이 그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한 우병우 수석과 그 추명호 국장과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에는 이런 관련자들의 진술이 명백히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제 소환됐을 때도 상당히 이번엔 좀 어떻게 보면 좀 자포자기한 듯한 뭐 수명이라면 받아들이겠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사법처리를 좀 피하기 어렵겠다 뭐 이렇게 좀 예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그렇죠. 뭐 그리고 조사받고 가다가 휴대전화도 뺏기고 뭐 저 차량도 압수수색 당하고 이러면서 많이 달라졌겠다라는 생각을 본인 했을 것 같습니다. 조사 중이니까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며칠 전에 낙태죄 폐지 청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발언을 냈습니다. 그때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을 인용을 했는데, 이게 천주교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반발을 하자 어제 천주교를 찾아가서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얘기를 했길래 가서 사과를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이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 이 낙태죄 관련해서 이 관련해서 뭐 뭔가 그 합의점을 찾아야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예. 사실은 이제 그 보도를 했던 것이 잘못된 보도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용하다 보니까 좀 왜곡이 된 것이고, 아하. 마치 천주교가 낙태와 관련해서 뭔가 이거를 용인하려고 하는 듯한 이제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이고, 또 그것을 그 천주교의 어떤 이런 움직임을 발판 삼아서 한국 정부에서도 뭔가 이와 관련해서 뭔가 좀 합의점, 균형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천주교가 발끈한 거죠. 천주교는 낙태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를 하는 것이고, 이 천주교에서 낙태죄를 허용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 서명 운동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마치 찬성을 하는 것처럼 뉘앙스를 비춰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력 반발한 것이기 때문에 조국 민정수석이 이제 어제 그 천주교 주교회의 그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이 그 이용훈 그 수원 교구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용훈 그 주교를 찾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빚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공식적으로 한 뭐 그런 일인 것입니다. 짧게 하나만 더 질문드리죠. 옆에 그 홍보수석도 갔잖아요. 홍보수석이 아니라 대변인이 갔잖아요. 예. 박수현 대변인은 왜 갔어요? 그 청가회. 박수현 대변인은 이제 청와대 내 카톨릭 모임 해가지고 이제 청가회라고 있는데, 예. 청가회 회장 자격으로 이제 갔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청와대 내에 이제 청가회라고 이제 카톨릭 모임이 있고요. 가장 오래되고 이제 끈끈한 모임이 이제 기독신회라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청불회라고, 예. 청불회는 이제 불교 모임이 있거든요. 예. 청불회는 지금 하승창 그 사회혁신 수석이 지금 회장을 맡고 있다. 그렇군요. 그 종교별로 또 모임이 있긴 하군요. 자, 그런데 뭐 다른 데는 좀 사과해라 그래도 뭐 안 하는 데도 있고, 어디서는 오라고 해도 안 가는 데도 있는데,
여기는 아 뜨거 하고서 바로 갔어요. 뭐 제가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만 네. 그 이유가 있습니까? 뭐 이제 아무래도 교단 자체가 좀 큰 점도 좀 이제 의식이 됐을 거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사실 약간 명백한 그런 실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균형점이라는 표현을 마치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쓰신 것처럼 이렇게 인용을 해서 했는데 지금 이제 가톨릭계에서는 그런 표현 자체를 쓴 적이 없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 예. 또 그 표현 자체를 이제 낙태 이 폐지와 관련해서 곧바로 연결시킨 그 부분에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명백한 실수였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아마 이제 간 것 같고 또 그 이면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숙 여사도 사실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각별히 가서 좀 잘 이해를 시켜 드리라라고 말씀드린 것, 예. 뭐 그것도 역시 작용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말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또 모양새 좋게 끝내느냐. 결국 천주교에서도 이 정도면 됐다, 이해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 상황 잠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친박 비박으로 양분되던 자유한국당이 뭐 새로운 개파는 아니고 아직 개파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친홍 대 비홍으로 나뉘는 모양새라고 합니다. 그래픽 보시죠. 어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한선교 의원이 홍준표 사당화는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역시 같은 날 나경원 의원은 보수 혁신 가장 큰 걸림돌 홍준표의 막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음 달 12일 날 원내대표 경선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이제 지금 이렇게 홍준표 대표를 공격하는 인물들은 다 이제 원내대표 경선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한성교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원내대표 경선 참여를 선언을 했고요. 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당히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고려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고, 뭐 그 외에 지금 뭐 그 원내대표 경선에 이제 참여하는 인물들이 이제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친홍이죠. 이제 친홍계죠. 친홍계고 또 홍준표 대표가 이제 사실상 뭐 노골적으로 김성태 의원을 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특히 이제 친박계 의원이라든지 이제 중도계 의원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김성태 의원을 밀고 있는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면서 자신들 쪽으로 이제 표를 가지고 오려고 이제 그런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당내 그 내용이 점점 이제 격화되는 뭐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표도 이에 대해서 이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이고, 과연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 중도 성향 의원들이 과연 나중에 뭐 단일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성사될 수 있을지가 이제 원내대표 경선에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관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것도 좀 쉽지 않은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원내대표 경선 선거전이 어떻게 갈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막말들이 얼마나 더 많이 나올지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선교, 나경원 의원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주영 의원 친박에서 지금 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김성태 의원은 친홍에서 밀고 있고 홍문종 의원도 있고. 홍문정 의원도 뭐 그렇습니다. 나온다고. 지금 교통정리가 이쪽 아직 친박계도 덜 돼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근데 지금 정작 사실은 12일이면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링은 만들어졌는데 선수들이 입장을 안 하고 있어요. 눈치만 보고. 예, 한성규 의원만 지금 이제 선수 정식 출마를 선언을 했고, 나머지들은 지금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눈치만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사실은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이 구도 자체가 그동안은 친박 대 비박계 구도다가 최근에 급속하게 친홍 대 비홍 구도로 지금 간단 말이죠. 예. 이게 홍준표 대표가 원하는 방향대로 과연 흘러가는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친홍계가 몇 명이나 되냐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죠. 오히려 네. 그 홍준표 대표가 지금 최근에 비홍들을 겨냥해서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막말성에 가까운 정도의 이제 그 공격을 해대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 본인이 원하는 김성태 의원을 원내대표로 만드는 과정에서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홍준표 대표가 지금의 리더십을 가지고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일부에서는
뭐 안 된다, 지금 홍준표 갖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아까 이제 나경원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홍준표 대표의 막말은 이제 보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국민들로 하여금 그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보수층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지금처럼 이런 어떤 보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언행을 계속한다고 했을 때는 그 일단 당장 이번에 그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친홍계가 오히려 비홍계한테 밀릴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까지도 과연 그 홍준표 대표 체제로 과연 승산이 있을지 상당히 그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하는 시각들이 많이 대두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홍준표 대표의 발언도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준비한 게 있죠. 박근혜 사당화 그 앞서 얘기 못 드렸는데요. 박근혜 사당화 7년 동안 아무런 말도 못하더니만 참으로 가관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이 전국 상황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